다 지키면 안 된 사람만 골라서 꼭 해요. MB 인사의 특징이에요. 국정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적개심을 과격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PD수첩을 좌파 세력의 해방구로, MBC 스페셜은 친북 좌파로, 후플러스는 좌파들의 선전도구라고 규정합니다. PD수첩을 해방구라고 표현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성향의 출연자들에 대한 퇴출, 이런 표현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어쨌든 공안기관이 이 저항 세력들을 진압할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 전체적인 용어가 굉장히 과격한 그런 군사작전적인 용어라는 게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방송장악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어쨌든 통제의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넘치도록 받은 관심, 또 사랑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손석희 씨 등 MBC의 주요 진행자들이 퇴출 압력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손석희 씨 등의 퇴출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 더 강력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PD수첩의 입을 막기 위해 시사교양국장과 PD수첩 팀장을 교체하고 최승호 PD 등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PD들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최승호 씨한테도 이번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이우환 PD는 용인 드라마센터 관리인으로, 한학수 PD는 경인지사로 보내 광고 협찬 영업을 시켰습니다. 법원에서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했지만 MBC 경영진이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을 전면 쇄신하라는 국정원의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부당한 인사를 주도했던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은 울산 MBC 사장, MBC 넷 사장으로 거듭 승진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조사 받으셨잖아요. 국정원 문건 관련해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아니 근데 그 국정원 문건하고 당시 국장으로 계셨을 때 했던 일들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시고 근데 지금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지어는 최승호 PD 내쫓은 게 국정원의 어떤 성과로 지금 기록돼 있고 그 당시 국장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때. 아니 말씀 국정원 문건에는 폐지가 부담스러운 PD수첩의 경우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철진 부장은 방송 소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장면이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후 김철진 부장은 교양제작국장과 시사제작국장, 편성제작본부장을 거쳐 원주 MBC 사장까지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팀장님 때 무슨 나왔어요? 팀장님 때 무슨 나왔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그 당시 PD수첩 팀장이셨잖아요. 국정원을 보고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몰라 나는. 해주셔야죠. 아 그건 몰라. 내 문서밖에 난 보고한 적 없어. 급기야 PD수첩 작가들까지 해고됐습니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4, 5년 이상 PD수첩을 집필해온 작가를 한꺼번에 전원 해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이 제가 17년 동안 제 일터였습니다.
김현종 당시 시사교양국장은 작가들을 해고한 사유가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체하게 된 이유는 제작진 분위기 쇄신. 기존 작가들이 있으면 분위기 쇄신하는데 뭐가 해가 되나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재고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재고를 요청드리고 싶고 그거는 제거가 안 됩니다. 결정된 사항. 저희들은 좀 끝까지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귀 투쟁을 하겠다고.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에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등 전체 장르의 방송 작가들이 집회를 열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PD수첩 작가 교체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방송사 내부 인원도 아닌 비정규직 작가들까지 일시에 그만두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분노,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아니, 작가 교체까지 신경 쓸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엄청나게 꼼꼼하시군,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만큼 공포를 느꼈다는 뜻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얘기를 하면 왜 언론이 살아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도 생각이 되고요. 김현종 국장은 편성제작 본부장을 거쳐 목포 MBC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영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 번 만나셨습니까? 국정원 직원 만난 적 없으십니까? 인터뷰할 생각 없습니다. PD수첩 작가들 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국정원과 공모하신 겁니까? 거의 7년 가까이 지금 MBC의 주요 보직을 지금 맡고 계신데 시켜야지. 지금 PD들, 작가들 다 쫓아내고 지금 지방사 사장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PD수첩 PD 하셨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아니, 지금 PD수첩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아니, PD수첩 PD 생활 오래 하셨는데 제작진 교체, 방송 소재 통제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PD수첩은 위축됐습니다. 유사 한 방이면 당신도 젊어질 수 있다.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이듬해인 2011년을 기점으로 PD수첩의 방송 소재를 비교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연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1년 말까지는 MB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같은 정책검증, 그다음에 검사와 스폰서, 총리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처럼 권력 오남용 문제를 자주 다뤘습니다. 근데 파업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현안을 PD수첩이 담아내지 못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국민이 가장 믿는 제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JTBC 뉴스룸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PD수첩은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국정원의 또 다른 계획이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앵커를 하던 중 파업에 동참했던 최일구 기자. 파업이 끝난 후 재교육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레이 고맥에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자꾸 도망 다니지 말래.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고, 기억나죠. 여기가 뭐 지역 주민이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카데미이긴 하지만 그때 뭐 저희들한테야 정말 아우슈비츠라고 불렀잖아요. 유배지라 그랬고.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을 받던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은 허접한 내용의 재교육을 받으며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비참하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때 또 저는 주말 앵커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이 모자도 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이러한 조치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자, PD들을 격리할 외곽 조직을 새로 만들라고 주문한 겁니다.
실제로 재교육을 받은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은 수도권 여러 곳에 마련된 별도 조직으로 분산 수용됐습니다. PD 수첩을 제작하던 이우환 보복성 인사와 업무 배제가 지속되면서 MBC의 조직이 붕괴됐습니다. 아나운서국의 경우 전체 50명 가운데 11명이 부당 전보당했고 12명이 MBC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내 옆자리에 있는 선배님일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기획한 MBC 장악 시나리오가 MBC 경영진들에 의해 실행되면서 공영방송 MBC는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MBC대에 들어와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MBC를 갖다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민주주의의 퇴행을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론을 갖다가 통제하고 그 언론 통제를 바탕으로 집권 연장을 더 수월하게 하는 그 커다란 구도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현재 MBC 전 경영진들은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정원 직원 만난 적은 있으세요? 문화방송에서는요. 제가 문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언론사 기자하고 PD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건가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관계자가 있으면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국정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최근 김재철 사장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을 지낸 전영배 씨가 국정원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시는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국정원과 그 공범자들이 벌인 범죄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부 다 혐의를 부인하셨나요? 국정원 문건이 나온 2010년 이후 7년 동안 악역을 맡았던 인사들은 대부분 승진을 거듭하며 영단을 누렸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을 힘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들과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 학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선 집중을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신동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은 MBC의 간판 프로그램을 잇따라 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신동호입니다. 파업을 하다 복귀한 배현진 앵커는 빵집에서는 뉴스데스크를 진행했습니다. 소시지빵과 피자빵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뉴스 앵커는 방송사의 신뢰도를 상징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앵커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가 61.2%, MBC 배현진 앵커는 4.7%였습니다. 반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앵커가 누구냐는 질문에 배현진 앵커는 28.4%로 1위였습니다. 공영방송 MBC는 국정원 문건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차근차근 권력에 장악돼 갔습니다. 말 그대로 청와대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MBC는 슬픔에 빠진 국민과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권력자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사회적 공기였던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MBC의 취재를 지휘했던 김선태 전 보도국장. 세월호 희생자를 생각하면 후회와 함께 새삼 분노가 치민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그때 조금만 용기를 가지고 좀 속보를 냈으면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오기가 싫고 오면은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 이렇게. 다행히 승객 477명은 전부 다 구조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MBC는 오전 11시 1분 승객 전원을 구했다는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목포 MBC는 전원 구조 뉴스가 오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백목왕 쪽에 있는 그 이장한테 처음으로 우리가 이 전원 구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방면으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원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현 부장이 이제 박상우 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거 지금 전원 구조 아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 지금 이 수백 명이 지금 도 배 안에 갇혀 있다. 배 안에 수많은 승객이 갇혀 있다고 했는데도 박상후 MBC 전국 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MBC의 그 박성우 부장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 말을 못 믿겠으면은 내가 저 핸드폰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 현장 수색 구조 요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봐라. 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다를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이건 서울에서 취재할 의지가 아예 없구나 하는 걸. 329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 전원 구조가 아니라는 전화를 4번이나 했지만 서울 MBC는 1시간 반 동안 8차례에 걸쳐 같은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전원 구조 자막도 9차례나 방송됐습니다. 전원 구조 뉴스를 듣고 구조하러 갔다가 되돌아간 민간 잠수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또 이제 해수부를 비롯해서 행자부 나머지는 청와대까지 뭐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런 그 부담감스러운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 PD수첩팀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저희 세월호 관련해서 보도 취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응해 주시겠습니까? 왜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고 뭐고 네. 궁금해 하라고 난 필요 없다고. 당시 그 김장겸 보도국장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내가 여기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됐어 가. 이상이 없었고 당시 보도국장은 김장겸 전 사장이었습니다.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5월 6일 인양에 나섰던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박상후 MBC 전국부장이 직접 나서 유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MBC뿐만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보도 참사 중에서도 최악의 보도 참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 유가족들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떼쓰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내 자식만 찾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온 배경을 짐작케 하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도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기록한 문건입니다.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언론사에 보도를 요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언급되는 방송과 관련된 그 구절을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흡사 청와대 기관 방송인 것처럼 치부하는 관계 부처의 활용을 지시하듯이 하는 걸 보면서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됐던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제 장악의 완성형으로 이루어졌구나. 2015년 11월 13일 비서실장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모두 확인됐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특조위의 파행적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비서실장은 언론과 적극 협조하여 세월호 특조위의 월권 일탈 행위를 집중 부각시켜 특조위를 무력화하라고 지시합니다.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러 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팽목항 기념사진 논란에 올랐습니다. 특조위가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며 특조위는 사실상 무력해졌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요 문건 본 적이 없는데 참 보니까요 좀 가슴이 아프네. 응? 이 정도까지 정부가 타락할 수 있는지 보다 청와대가 말이죠. 특히 MBC 보도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MBC는 우선 보도를 안 했죠. 거의 방송 안 하다가 뭔가 그쪽에서 보기에 그건 약점도 아닌데 뭔가 이건 특조위에 뭐 잡을 게 있으면 그때 실제와 다르게 과장해서 보도하고 어쩜 저렇게 외면하거나 저렇게 욕할까. 서울대 박종희 교수가 각 언론사의 세월호 보도 경향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정치 민주당에 의해서만 사용되었고 단 한 번도 새누리당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은 단어, 그리고 반대로 새누리당에 의해서 사용됐지만 한 번도 새정치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들만을 뽑아냈고요.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빈도로 사용됐는지를 또 찾아냈습니다.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5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박 교수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와 관련해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의 조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후 네이버에 게시된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들이 어느 당의 언어를 더 충실히 반영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세월호 뉴스에서 MBC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언어보다 새누리당의 언어를 상대적으로 가장 잘 반영한 매체로 조사됐습니다. 그 위치는 채널A나 TV조선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중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분석을 하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같은 값을 항상 찾았습니다. MBC는 참사 초기부터 세월호 보도가 타사에 비해 적었습니다. SBS에 비교해서 그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그 보도 횟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희미해져가는, 즉 세월호에 관한 언급이 줄어드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리기사 폭행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패턴을 띠게 됐고요. MBC가 유일하네요. 종편과 공중파를 비교했을 때 그 보도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보이는 건 MBC가 유일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 씨가 세월호 특조법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할 때 MBC는 단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단식 이유를 별도의 리포트로 보도한 KBS와 SBS에 비교됩니다. 그의 단식을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씨도 해명에 반면 MBC는 김영호 씨가 이혼 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보도를 한 건 지상파 가운데 MBC가 유일합니다. 김영호 씨에게 아빠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영호 씨는 양육비를 보낸 통장 내역과 딸들과 나눈 문자까지 공개하며 해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왜곡 보도를 한 MBC의 경영진 그 누구도 김영호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유민이 아버님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160, 170 비정규직 그렇게 받다가 유민이가 그때는 대학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빠 돈 못 벌고 돈도 없잖아. 그냥 학교 바로 취직해서 돈 벌을 거야.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러고 정규직이 바로 되자마자 제일 하고 싶었던 유민이한테 전화했어. 너 대학 갈 수 있다. 입학금, 등록금 다 면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딸이 죽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빠만 생각하고 하는 딸이었는데, 근데 언론이 정부의 편에 서서 또 저를 2번 죽인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는 아기 때 유치원 졸업할 때. MBC 보도는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은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먼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진실이 더 묻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언론이 정말로 국민의 힘없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를 해준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안 됐다고 보는 중에 저는 하나거든요. 하지만 MBC 경영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안광한 사장은 MBC 세월호 보도가 한국 사회의 격을 높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는 재난뉴스 채널 조사에서 MBC는 5.4%, 4위에 머물렀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했습니다. 당시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이 그렇지 않아도 슬픔으로 미어지던 유가족의 가슴에 거듭 대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대박이야. 근데 요즘 뭐 TV가 무한도전 안 하니까 뭐 볼 게 없어. 그지? MBC 파업을 소개한 이 영상은 21살 청년 국범근 씨가 만든 것입니다. 10대, 20대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1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뭐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웬만하면 다 알아. 근데 이게 지난 7년간 존재감이 사라진 지금의 MBC를 젊은 세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망가졌다는 말도 웃긴 게 뭐 어떤 게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망가졌다라고 인식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좀 이상한 곳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과제 사건은 MBC의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 궁지에 몰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몰려든 지지자들을 만나고 떠난 뒤 피해 상인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뭘 해주려고 왔는 거 아닙니까? 해주려고 왔으면 피해 상인을 만나봤습니까? 박 사모가 아무리 좋아도 박수치가 하면 안 되는 장소죠. 지금 760개 점포가 생기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박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최순실 파문 이후 35일 만에 외부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힘들 때마다 위로받았던 곳을 찾았습니다. 그날 MBC 뉴스입니다. 피해 상인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내용은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MBC 뉴스에서는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상인들의 박수를 받고. 악어의 눈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소방관들은 지금 잔불 처리해야 되는데 경호한답시고 소방관들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당시 박사모 회원들과 충돌을 빚었던 상인 대표 임시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당시 불타버린 시장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MBC 뉴스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날 MBC 뉴스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마저도 대통령을 찬양하는 데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목소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지금 보니까 대통령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그냥 이래 나가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국면에서 MBC는 시민보다 권력의 편에 선 방송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팀이 탄핵 전후 3일 동안 주요 언론들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통과가 3월 10일에 있었는데 그 전과 다음 날 총 3일 동안에 주요 언론사 신문 기사의 텍스트를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그 텍스트를 분석할 겁니다. 19번에 걸쳐 펄려가 탄핵 인용 당일 MBC 뉴스는 태극기 집회를 극단적으로 미화했습니다. 집회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탄핵 국면 당시 주요 언론들이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MBC는 대통령 탄핵을 촛불혁명, 민주주의 등으로 표현하기보다 정치 갈등, 북한, 충돌 등 부정적인 단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하게 단어 사용의 빈도로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MBC 뉴스는 대통령의 복귀, 청와대, 충돌 또는 북한 외교, 대선 출마 뭐 이런 단어들을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언론사고요. 반대로 민주주의라든지 민주, 정의, 그다음에 광장, 촛불 이런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한 언론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촛불과 탄핵 국면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았던 뉴스는 바로 MBC 뉴스였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영향력 같은 거를 논하기 이전에 존재감 같은 게 아예 사라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방송사 하나쯤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파괴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분석하고 비판하십시오. 망가져버린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예은이 아빠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한 방송,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영방송을 자처했지만 MBC는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에 장악되면서 허물어져 버린 MBC의 7년간의 몰락사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의 존재는 권력자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방송을 할 때 비로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성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방송,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방송, 그런 MBC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만큼 공포를 느꼈다는 뜻이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얘기를 하면 왜 언론이 살아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도 생각이 되고요. 김현정 국장은 편성제작 본부장을 거쳐 목포 MBC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육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정원 직원 몇 번 만나셨습니까? 국정원 직원 만난 적 없으십니까? 인터뷰할 생각 없습니다. PD수첩 작가들 6명을 한꺼번에 해고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국정원과 공모하신 겁니까? 거의 7년 가까이 지금 MBC의 주요 보직을 지금 맡고 계신데 시켜야지. 지금 PD들, 작가들 다 쫓아내고 지금 지방사 사장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PD수첩 PD 하셨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아니, PD수첩 모든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아니, PD수첩 PD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제작진 교체, 방송 소재 통제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PD수첩은 위축됐습니다. 주사 한 방이면 당신도 젊어질 수 있다. 국정원 문건이 작성된 이듬해인 2011년을 기점으로 PD수첩의 방송 소재를 비교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연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11년 말까지는 MB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같은 정책검증, 그다음에 검사와 스폰서, 총리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처럼
권력 오남용 문제를 자주 다뤘습니다. 근데 파업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현안을 PD수첩이 담아내지 못하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죠. 국민이 가장 믿는 제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JTBC 뉴스룸이 잘 지키면 안 된 사람만 골라서 꼭 해요. MB 인사의 특징이에요. 국정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적개심을 과격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PD수첩을 좌파 세력의 해방구로, MBC 스페셜은 친북 좌파로, 후플러스는 좌파들의 선전도구라고 규정합니다. PD수첩을 해방구라고 표현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좌파 성향의 출연자들에 대한 퇴출 이런 표현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어쨌든 공안기관이 이 저항 세력들을 진압할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 전체적인 용어가 굉장히 과격한 그런 군사작전적인 용어라는 게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방송장악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어쨌든 통제의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넘치도록 받은 관심, 또 사랑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손석희 씨 등 MBC의 주요 진행자들이 퇴출 압력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손석희 씨 등의 퇴출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 더 강력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PD수첩의 입을 막기 위해 시사교양국장과 PD수첩 팀장을 교체하고 최승호 PD 등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PD들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최승호 씨한테도 이번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이우환 PD는 용인 드라마센터 관리인으로, 한학수 PD는 경인지사로 보내 광고 협찬 영업을 시켰습니다. 법원에서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했지만 MBC 경영진이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을 전면 쇄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PD수첩은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국정원의 또 다른 계획이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앵커를 하던 중 파업에 동참했던 최일구 기자. 파업이 끝난 후 재교육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레이 곰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자꾸 도망 다니지 말레이.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고 기억나죠. 여기가 뭐 지역 주민이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카데미긴 하지만 그때 뭐 저희들을 한테야 정말 아우슈비츠라고 불렀잖아요. 유배지라고 했고.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을 받던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은 허접한 내용의 재교육을 받으며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비참하더라고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때 또 저는 주말 앵커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이 모자도 뒤집어 쓰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이러한 조치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자, PD들을 격리할 외곽 조직을 새로 만들라고 주문한 겁니다. 실제로 재교육을 받은 PD와 기자, 아나운서 등은 수도권 여러 곳에 마련된 별도 조직으로 분산 수용됐습니다. PD수첩을 제작하던 이우환 보복성 인사와 업무 배제가 지속되면서 MBC의 조직이 붕괴됐습니다. 아나운서국의 경우 전체 50명 가운데 11명이 부당 전보당했고 12명이 MBC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신하라는 국정원의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부당한 인사를 주도했던 윤길용 시사교양국장은 울산 MBC 사장, MBC 넷 사장으로 거듭 승진했습니다. 지금 국정원 조사 받으셨잖아요. 국정원 문건 관련해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다음 얘기합시다. 아니 근데 그 국정원 문건하고
당시 국장으로 계셨을 때 했던 일들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시고 근데 지금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지어는 최동호 PD 내쫓은 게 국정원의 어떤 성과로 지금 기록돼 있고 그 당시 국장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때. 아니 말씀을 국정원 문건에는 폐지가 부담스러운 PD 수첩의 경우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철진 부장은 방송 소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PD들의 책상을 뒤지는 장면이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후 김철진 부장은 교양제작국장과 시사제작국장, 편성제작본부장을 거쳐 원주 MBC 사장까지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팀장님 때 문서 나왔어요. 네, 팀장님 때 문서 나왔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당시 그 당시 PD수첩 팀장이셨잖아요. 국정원에 보고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몰라 나는. 해주셔야죠. 아 그건 몰라. 내 문서밖에 난 보고한 적 없어. 급기야 PD 수첩 작가들까지 해고됐습니다. 길게는 12년, 짧게는 4, 5년 이상 PD 수첩을 집필해온 작가를 한꺼번에 전원 해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이 제가 17년 동안 제 일터였습니다. 김현종 당시 시사교양국장은 작가들을 해고한 사유가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진 분위기 쇄신. 기존 작가들이 있으면 분위기 쇄신하는 게 뭐가 해가 되나요? 그건 제가 판단을 재고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재고를 요청드리고 싶고. 그거는 제고가 안 됩니다. 결정된 사항. 저희들은 그럼 끝까지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귀 투쟁을 하겠다고.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에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등 전체 장르의 방송 작가들이 집회를 열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PD수첩 작가 교체 역시 국정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방송사 내부 인원도 아닌 비정규직 작가들까지 일시에 그만두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분노,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나? 아니 작가 교체까지 신경 쓸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엄청나게 꼼꼼하시군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